오늘 너는 제주편 옥야장편 392페이지 할 차례죠. 39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왈 질성문적 야 문성질적사 문질빈빈 연우군자.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질은 바탕 질자죠. 본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질성문정야. 문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외적인 아름다움 내지는 문화 같은 것을 문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본질적인 면이 문화적인 면보다 발전하면은 즉 야만적이 되고, 문성질적사 문화적인 면이 본질적인 면보다 발전하면, 사는 역사사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형식적인 것, 지나치게 꾸미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면보다 발전하면 형식적이 된다. 문질빈빈 문화적인 면과 본질적인 면이 빈빈은 이제 문장에 있어서 그걸 수식하는 것과 수사기교와 내용이 조화를 잘 이뤄가지고 아름다운 모양, 조화된 모양을 빈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질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있게 발전해야 연후 군자, 비로소 군자이다. 질은 있는 그대로의 본질, 곧 바탕입니다. 문이란 인류가 스스로 더한 많은 경험과 견해가 쌓여진 인문문화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의 본질입니다. 원시인과 문명인은 본질상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옷을 입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질만 이와 같을 뿐 아니라 만물의 본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욕과 성욕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에 반드시 문화적인 수양을 더해야 비로소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 문명사회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사람은 본질적인 면이 문화적인 면보다 발전하면 야만적이 된다. 질성문적 야라고 했습니다. 즉 원시인의 본질에 따라서 발전해가면 문화는 천박해지고 낙후되고 야만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마존 밀림 속에 있는 원시 부족들 보고 우리가 보통 야만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야만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문화적인 면에서. 그래서 문화가 원시인의 본질에 따라가면은 문화가 천박해지고 낙후되고 야만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문화가 진보된 사회로서 문화 지식이 사람의 본질을 가려버리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공자는 이렇게 되는 것도 결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균형이 맞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다시 문화적인 면이 본질적인 면보다 발전하면 형식적이 된다. 문성질적사라고 했습니다. 즉 문화가 본질을 이기면 사람의 본질을 간직하지 못해 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를 역사의 사로 보면 너무 점잖거나 고루한 것이 됩니다. 이를 역사를 통해 검증해 봅시다. 어느 나라 역사든 모두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100여 년 동안 태평한 후에는 나라의 형편이 점점 쇠약해지고 예술문화가 특히 발달합니다. 예술문화가 특히 발달한 시대는 사회가 쇠퇴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전성기 때처럼 건축, 예술, 노래, 춤 등이 점점 발전하여 절정에 이르면 국운은 쇠약으로 돌았습니다. 그 때문에 공자는 문화적인 면과 본질적인 면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비로소 군자이다. 문질빈빈 연후군자라고 했습니다. 후천적인 문화의 도야와
인성이 본래 가지고 있는 도누함과 원시적인 소박한 기질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군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의 문화도 이와 같고 우리들 개인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내가 틀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성적이 좋은 많은 학생들이 도수가 높은 건시 안경을 끼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러한 학생은 공부하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본 바로는 이러하고 또 수십 년 인생 경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 감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 장래에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은 꼭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적이 좋은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이 장래에 사회에 나와 반드시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께 모 대학의 한 대학원생이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몹시 부끄럽고 황송하게도 내가 지도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아 마지막에 85점의 높은 점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는 대단히 잘합니다만 내가 보기에 그는 세상 일은 조금도 몰라 자동차 하나도 부를 줄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세상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꼭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 학문도 좋고 재능도 좋으며 인품과 덕성도 좋다면 비로소 문화적인 면과 본질적인 면이 균형 있게 발전했다. 문질빈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로소 군자가 될 수 있는 군자 인재인 셈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가장들에게 자녀들을 책벌레로 만들지 말라. 책벌레는 무용지물의 대명사이다 라고 충고합니다. 청나라 중엽 이후를 한번 봅시다. 서양 문화와 교류한 이후 과거 시험에 1등으로 장원 급제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국가에 공헌했습니까? 또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장원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국가에 중대한 공헌을 했을까요? 송나라에는 문천상 한 사람이 있었고 당나라에는 묵과 진사 출신의 곽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겨우 한두 사람이 비교적 유명했을 뿐입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대학에서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들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어디 있습니까? 또 국가에 대한 공헌은 어디 있습니까? 한 개인이 지식이 높다 해서 재능도 반드시 그만큼 높은 것은 아니며 또 재능이 높다고 인품과 덕성이 반드시 그만큼 높은 것도 아닙니다. 재능, 학식, 품덕의 세 가지가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자가 말한 문화적인 면과 본질적인 면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비로소 군자이다. 문질빈빈 연우군자라는 것의 뜻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정교육에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화적인 면과 본질적인 면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문질빈빈이라는 구절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면 개인의 구체적인 수양과 인성 본질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성은 결국 선일까요, 악일까요? 이것은 철학상의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동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이 문제를 토론해 왔지만 결론을 내릴 방법이 없었으며 서양 철학도 이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우리는 공맹사상에 근거해서 인성의 본질은 본래 선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명한 삼자경의 첫 구절은 공자의 말인 사람이 처음 타고난 본성은 착하다. 인지초, 성본선을 인용하고 있는데 선하지 않은 것은 모두 후천적으로 나쁘게 배운 악습이란 것입니다. 이른바 사람은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선량하고 순결한 본성에 가깝지만
점차 습관이 더해지면서 그 본성과는 멀어진다. 성상건냐, 습상원냐라는 것입니다. 맹자도 예를 들면서 인성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한 꼬마가 우물 속에 빠진 것을 보고 처음 느끼는 생각과 처음 할 일은 틀림없이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꼬마가 누구든 원수의 자식이든 자기의 자식이든 반드시 구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처근한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 이내 자비의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 또 사람은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 반드시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괴로워한다. 이로써 사람의 마음은 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맹자가 한 말인데, 이 척은지심 인지다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인성을 이야기할 때 4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단은 이제 뭐 발단이나 시작하는 시초 내지는 단서라는 뜻입니다. 보통 실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게 그 첫 번째인데요. 척은지심은 인지다냐라고 그랬습니다. 척은지심이라는 것은 뭐 고통을 받거나 재난에 빠진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속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슬퍼하는 마음, 그것이 척은지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인지다냐라고 그랬습니다. 인의 단서, 실말이 시초가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확장하면 인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오지심입니다. 수오지심은 부끄러워할 숫자에 미워할 오자인데요. 여기서는 악이 아니고 오자입니다. 오로 읽습니다. 그래서 수오지심. 요 수는 이제 자기에 대한 거.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불편한 일을 했을 때 속으로 느끼는 부끄러운 마음. 그것이 수입니다. 그리고 오는 미워하는 마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거나 불의를 보면은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오입니다. 그래서 이 수오지심이 의지죠. 의라는 덕에 이르는 단서, 실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사양지심입니다. 겸손하게 사양하고 양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에 가깝다는 거죠. 그 예의 단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비지심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 선악을 가르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그것이 지혜의 단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인지단, 예지단, 인의 예지의 단이라는 뜻에서 사단이라고 하고, 이거를 맹자가 성선설, 즉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근거로 삼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그 첫 번째 인지단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순자 같은 사람은 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젖을 먹으려 할 때 다른 아이가 울어대면서 젖을 빼앗아 자기가 먹는데, 이것으로 보아 인성은 악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사람이 착하게 되는 것은 후천적인 교화로 천천히 형성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성선설과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공자나 맹자, 순자 이외에 또 다른 일설은 맹자와 동시대인 고자가 주장한 것인데, 그는 사람의 본성은 착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자 같은 경우에는 성이라는 것은, 본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대로의 본 바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선악이나 좋고 나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고자는 말하기를 인성은 마치 나무와 같아서 컴퍼스로 재면 둥근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곱자로 재면 또 네모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묵자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묵자는 말하기를 인성은 흰 실과 같아서 검은색으로 물들이면 검은색이 되고 빨간색으로 물들이면 빨간색이 된다. 인성은 선악이라 할 것이 없으며 선악은 모두 후천적인 염색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육에서 적응성의 관용은 묵자의 설과 비슷합니다. 그리하여 인성이 선하다 악하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는 논쟁을 철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러하고 외국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이론들은 오늘날까지도 아직 인류에게 공인된 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학술 사상에 있어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문화가 대단히 우습다고 항상 말합니다. 우리의 5천년 문화 역사나 서양인의 수천 년 문화 역사는 모두 똑같이 인류는 가장 위대하며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즉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눈에는 예를 들어 돼지, 소, 닭, 오리 같은 것이 보기에는 사람이란 만물 중에서 가장 좋지 않으며 교활하고 잔인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인류는 그런 동물들을 전문적으로 살해하고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는 비록 몇천 년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 예를 들면 우리의 생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인성은 결국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껏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는 철학, 종교, 과학 등이 발전되고 그 문명이 이미 우주를 정복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이 또한 허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인류의 오늘날 문명은 우주로 진군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주는 아직 우리들에 의해 결코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주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인류 자신의 절실한 문제는 여전히 수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왜 우주여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중요한 목적은 역시 생명의 근원을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에 의한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의 기본 정신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런 식의 탐구 기술을 물질 문명으로 발전시켜 오늘날 문화의 추세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너무 멀리까지 언급하지 맙시다. 인생에 관한 형이상적, 형이하적 문제는 이후에 다시 토론합시다. 인생의 본질에 대해 이상에서 말한 서로 상반되는 이유는 양쪽 다 그리 충분하지 않으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와 인류 본성이라는 이 질이 도대체 어떠한지도 토론해 봅시다. 이 문제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원시적인 본성, 즉 질은 비교적 솔직합니다. 한 어린애가 나타내는 동작을 보면 비록 물건을 깨뜨려 잘못했지만 그 어린애의 모습은 아주 귀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는 후천적인 색깔이 더해지지 않아 인생의 본질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랐어도 역시 이렇다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전해오는 한두 가지 철학적인 우스개 이야기를 들어보고 모두들 연구하는데 참고로 삼아봅시다. 어떤 노스님 한 분이 한 어린 고아를 거두어 키웠습니다. 어린애가 겨우 3살 때 산으로 데리고 와서 문을 닫아놓고 바깥의 어떤 사람과도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아무 일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길렀습니다. 한 번은 노스님이 산을 내려간 동안 스님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 젊은이에게 스승이 어디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벙벙한 태도로 그 스승이 산을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찾아온 손님은 이상하게 여겨 너는 그 스님의 제자이면서 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느냐 물으니 그는 할 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그에게 사람을 보면 어떻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스승이 돌아오면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20여세의 청년이 되어 있었기에 배운 것을 잘 할 줄 알았습니다. 손님은 노스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 못해 떠나버렸습니다. 스승이 돌아오자 그 젊은 스님은 산문 밖에까지 나와 맞아들이면서 잘 다녀오셨느냐고 인사를 했습니다. 스승이 보고 이상해하며 이런 식의 거동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젊은 스님이 경과를 이야기하자 스승은 화가 몹시 난 나머지 그 친구를 찾아가 한바탕 소리치면서 내가 20여 년 동안 그 어린애로 하여금 시비 선악 같은 것에 물들지 않도록 하여 인성 본래의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네가 망쳐놓았네. 내가 20여 년간 심혈을 기울인 일이 헛일이 되었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 내포된 많은 의미를 여러 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노스님 한 분도 이렇게 한 어린애를 거두어 키웠습니다. 그가 20살 남짓 되자 노스님은 그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노스님은 그를 몹시 걱정하며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너는 세상을 구경해 본 적이 없기에 지금 데리고 간다. 성 안에 들어가면 번화하고 갖가지가 화려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 호랑이만 빼고는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의해야 한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을 줄 안다. 젊은 스님이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묻자 노스님은 여자의 모양을 일러주고 이것이 호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스님은 저자에서 돌아온 젊은 스님에게 시끄러운 저자에 갔을 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더냐고 물었습니다. 젊은 스님은 모든 게 다 좋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무슨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노 스님이 다시 그럼 무슨 물건이 가장 사랑스럽더냐고 묻자 젊은 스님은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역시 호랑이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남녀 이성간에 끌리는 것은 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다 인성에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논어상의 이 질자를 토론하면서 어떤 것이 사람의 본질이다 하고 꼭 말해야 한다면 결론을 내리기 몹시 어렵습니다. 만일 본질적인 면이 문화적인 면보다 발전하여 문화적 수양이 부족하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면이 본질적인 면보다 발전하면 책벌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식이 너무 좋은 사람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학문을 담론하면 말마다 이치에 맞지만 사람됨이나 일하는 것을 보면 가지가지가 엉망인데다 주관이 유달리 강합니다. 그러므로 몸과 질 두 가지 무게중심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공자는 그 밖에 또 하나의 이치를 말합니다. 자왈 인지생야직 망지생야 행이면.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지생야직, 사람의 타고난 바는 정직한 것인데 망지생야 행이면, 여기서 망은 이제 속일 망자입니다. 속이는 것, 진실하지 못한 것. 그래서 진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은 요행이 면한다는 것은 이제 재앙이나 화를 면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화나 면하고 있는 것이다. 질과 문을 말하는 공자는 사람의 천성은 원래 고든 길로 가고 정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묘한 얘기가 되겠는데 사람은 정직한 것을 좋아하며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설령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친구는 정직한 것을 좋아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할 뿐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옳은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남이 정직한 것을 좋아해서 스스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속임을 당해도 역시 좋아합니다. 교육적으로 보면 어떠한 교육도 다 어린이로 하여금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몇 년 전에 내게 어린애가 하나 있을 때였는데 저녁 때만 되면 나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도무지 쉴 수가 없고 어떤 때는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나는 정말 피로해서 손님이 한 분이 찾아오기로 되어 있었는데도 아이에게 내가 2층에 올라가 잠을 좀 잘 테니 사람이 오거든 내가 없다고 그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이윽고 손님이 찾아오자 우리 아이는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잠 좀 잘 테니 손님이 오시면 안 계신다고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어린애를 나무래야 할까요?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 아이한테 정직하라고 가르쳤고 그 아이는 정직하게 말했으니 그 아이는 옳고 내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은 도대체 솔직해야 할까요? 그러지 말아야 할까요? 융통성 없이 한결같이 솔직한 것은 좋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처세는 확실히 어려워 일평생 살아갈수록 알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공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우리가 보면 어린애마다 정직합니다. 유치원 아이들 중에 잔머리를 쓰는 아이가 하나 있다면 그 아이는 큰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몸과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커서 문제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잔머리를 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점점 자라고 경험이 많아지면 망해집니다.
이 망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보통 사용하는 미망, 즉 흐리멍텅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의 망자는 요것도 이제 멍할 망자입니다. 마음신변의 망자는. 그래서 멍할 망자는 망 옆에 마음심을 더했습니다. 망자의 뜻은 허위, 내용 없음을 나타냅니다. 망지생야라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게 일생을 지낸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결과가 있을 리 없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날 때도 있겠지만 이는 요행일 뿐이며 의외로 불행을 면했더라도 그것은 결코 필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결국에는 좋지 않습니다. 공자의 이 두 마디는 사람이란 타고날 때는 정직한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망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수단으로 처세하고도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결과는 반드시 나쁘며 비록 좋더라도 요행이 화나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행이 화나면하고 있는 것은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로서 이런 도박성 행위는 위험이 너무 크고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 다른 이치를 말합니다. 공자는 학문을 잘 하려고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왈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아는 것은 호지자, 호자는 이제 좋아할 호자입니다. 좋아하는 것만 갖지 못하고 호지자 불여 낙지자.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는 교육상 한 가지 큰 문제인데 세상에 어느 누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좋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모두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 이치를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알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앞에서 내가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간파할 수는 있지만 해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만두지 뭐 생활을 좀 간단히 하지 이렇게 간파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되면 해낼 수 없습니다. 의롭지 못한 재물을 보았을 때 처음 생각에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러 번 보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또다시 보니 눈알이 벌개집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물질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면은.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이제 이로운 것을,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보면 그것이 의로운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리사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덕을 보고 싶으면 그 이덕이 의로운 것이, 의로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관영과 화엄의 이야기인데 관영은 유명한 고사로서 높은 수양을 가진 선비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관영은 언거했던 사람, 언거해서 살던 선비였습니다. 뒤에 그는 일생 동안 누각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구인 화엄과 함께 공부했는데 두 사람이 함께 땅을 판 적이 있었습니다. 관영이 황금 한 덩이를 캐었을 때 그는 황금을 보고서도 흙덩이인 양 던져버리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엄은 그 황금을 여러 번 보고 나서야 겨우 단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단념하기는 했지만 보고 나서 욕심이 생겼다는 거겠죠. 이 일로 관영은 화엄과 절교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관영이 너무 인정과 거리가 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역사 기록은 간단하지만 사실상 그 둘은 하구지간이고 서로의 우정도 그만큼 좋았기에 관영은 화엄을 관찰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영은 이 일을 통해 화엄이 단박함을 편안히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단정했기 때문에 절교를 한 것입니다. 과연 뒷날 화엄은 조비가 한나라를 찬탈하는 것을 도와 천고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문장은 대단히 좋았지만 그는 반동적인 문인으로 변했으며 앞에서 말했던 소인 같은 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관영은 화엄의 지위가 높아지자 자신은 영원히 누각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너는 정치 권력을 누리지만 나는 너의 땅을 밟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이 간파는 할 수 있었지만 해낼 수 없었던 이치입니다. 또 우리는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해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일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려고 하면 애를 써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학문이나 도리를 비록 잘 이해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실천해 보면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것을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합니다. 지지자, 불효호지자입니다. 학문을 하는 것도 습관을 길러야 하며 하루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1편 하기에서 하기 시습지 불영열호라고 했는데 그 습자는 바로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아해야 계속 할 수가 있고 계속 해야 습이 생기겠죠. 습관이 생기겠죠.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호지자, 불여낙지자란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생활 속의 한 재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유행하는 태극권 운동으로 말해보면 마장만큼 사람들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마장놀이를 하는 사람은 마작이 매우 즐겁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태극권 운동이 신체에 유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지지자이고 날마다 하는 것이 호지자이며 동작을 한두 번 해보고는 오늘은 몹시 피곤하니 내일 다시 하자고 한다면 이는 낙지자가 아닙니다. 학문의 성취를 바라고 즐기는 경지에 들어서기란 대단히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하나 자녀들에 대해서 이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그가 어느 면을 즐거워하는가를 보고 그 방면으로 키워주어야 합니다. 마장놀이를 좋아하면 그쪽으로 키워주어도 좋지만 물론 이 경우 그가 마장놀이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장놀이 하는 심리를 유사한 바른 길로 돌려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의 원칙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양과 학문에 대해서도 이처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다음에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자왈 중인 이상 가이어 상야 중인이야 불가이어 상야.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인은 이제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를 등급별로 나눈 거 있어요. 임시적으로. 그래서 중급 이상의 사람, 중급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가이어 상야, 가이어 가능하다, 말해주는 것이 가능한데 상급의 것을 말해도 되지만 중인 이하, 중급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불가이어 상야, 상급의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같을 수 없어서 편의상 상중하 세 등급의 차이로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중등급 이상의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는 높고 깊은 이론을 말할 수 있지만 중등급 이하의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는 교육면이나 교도면에서 그들에게 너무 높은 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약간 낮은 요구를 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등급 이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의 성취가 반드시 영원히 중등급 이하에 있는 것은 아니니 그들도 노력하면 마지막의 성취는 중등급 이상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의 많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선생님이 되어본 사람이나 지도자가 되어본 사람은 다 공자의 이 말이 절대 정확하다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위의 이야기들은 모두 공자의 사람은 본질적인 면이 문화적인 면보다 발전하면 야만적이 되고 문화적인 면이 본질적인 면보다 발전하면 형식적이 된다. 질성문정야 문성질적사라는 말에 이어지는 것으로 교육의 도리이자 지도자의 원칙입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부하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의 능력이 중등급 이하로 보이는 때도 높은 임무를 그에게 맡긴다면 틀림없이 엉망이 됩니다. 교육의 원리도 마찬가지여서 자기 자녀의 교육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자녀가 제일이라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그 수준이 어떠한지 관찰해보고 중급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것을 말해도 되지만 중급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점은 자녀가 노력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며 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야지 자녀가 특수한 점이 있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동파 같은 사람은 명성이 그렇게 크게 떨치고 문인학자 중에서는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소동파보다 학문이 나은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소동파는 국제적으로 이름이 났으며 몇몇 황제들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당시에 고려와 일본에서 파견된 사신들도 그를 알았습니다. 심지어 적국의 사람들도 모두 그를 알아 당시 금나라에서 파견한 사신이 제일 먼저 물은 것이 바로 소동파와 그의 작품으로 그의 문장과 시사는 중국과 외국에 널리 전해졌습니다. 뒷날 소동파는 정치 무대에서 거듭 타격을 받고 이를 탄식하는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인인도설 총명호 총명함이 좋다고 사람마다 말하건만 앞이 총명 오일생 그르칠 오자죠. 나는 그 총명 때문에 일성을 그르쳤네. 단원생아 우차준 준은 이제 우둔할 준자입니다. 어리석을 준자죠. 그래서 다만 바라노니 생아 낳은 아들 어리석고 미련해서 무죄무난 도공경 재난 없이 공경벼슬에 이르기를. 우리는 소동파 이 시에서 인생을 봅니다. 그는 대단히 고통스러워하고 번민했습니다. 학문이 훌륭하고 명성이 크며 벼슬이 높다고 고통이 없을까요? 고통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의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첫째 점입니다. 둘째로 이를 통해 소동파의 관점이 우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앞 두 구절을 보면 소동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두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 구절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넷째 구절의 내용은 그가 너무 총명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낳은 아들이 멍청하고 미련하기가 돼지 같으면서 일생 동안 재난을 당하지도 않고 줄곧 고관대작에 이르기를 바라다니 그는 계산을 너무 자기 뜻대로 해버렸습니다. 총명이 나를 그르친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총명을 그르친 것인가요? 인생 철학의 관점에서 소동파의 선생님이 이 시를 보았다면 앞 세 구절은 맞다고 동그라미를 쳤겠지만 마지막 구절은 X표를 치는데 그치지 않고 소동파를 불러다가 이렇게 한바탕 꾸짖었을 것입니다. 너는 또 너 좋을 대로 계산했구나. 너무 총명해. 어찌 자신을 그르치지 않겠느냐. 이상 이 편의 중간 부분은 몇 구절을 연결시켜 보면 인생과 학문의 도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는 것은 정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뒷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